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나는 나미노우 에오 1994년 일본에서 태어났다. 나는 나미노우 에오에서 세월호가 되었다. 내 항로는 한국의 바다에서 연장이 되었다. 그날이 오기 전 나는 끊임없이 불길한 징조를 보내 구조를 요청했다. 2014년 4월 15일 저녁, 나는 눈뜬 물고기처럼 안개 너머를 바라보았다. 또 한 번의 위태로운 항해를 앞두고 모든 배가 안개로 운항을 중단했지만 나는 승객 476명과 과적 화물을 실은 채 서서히 후진하며 인천항을 빠져나갔다. 승객 중 325명은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이었다. 8시 30분, 좁고 물살이 빠른 맹굴수도를 지나고 있었다. 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펼쳐진 핀 안전기로 균형을 잡으며 물살을 갈랐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승객들은 곧 도착할 제주도의 하루를 떠올리며 들떠 있었다. 그러나 급선회하면서 쓰러져 버렸고 바로 서야지 어서, 나는 나 자신에게 지시했다. 똑바로 서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내 몸은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 버렸다. 견고한 선체를 뚫고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서 일어나. 해수면을 딛고 일어나 제발. 찬 바닷물이 승객들의 숨통을 조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숨통도 조여들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해. 그러나 나는 작살 꽂힌 향유 고래처럼 점점 더 바닷속으로 거꾸러졌다. 나를 버려요 제발. 바다로 뛰어들어요. 나는 온 마음으로 외쳤지만 안내에 따르며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는 아무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구명 보트마저 펼쳐지지 않았다. 왜지? 왜 구하지 않는 거지? 나는 응답할 수 없었다. 다만 기도할 뿐. 제발 나와 내 승객들을 살려주세요. 바다요. 내 안에서 수많은 꽃들이 졌다. 숨들이 졌다. 어리고 어여쁘고 소중한 숨들이. 만약에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나도 내 승객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 단 하나의 원인이라도 제거되었다면 나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않았을 텐데. 나는 세월호다. 목적지에 닿지 못한 여객선. 놓쳐버린 승객들을 기다리는 여객선. 네, 작년 10주기를 맞이하여 출판되었던 그림책 세월의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첫 곡으로 4.16 합창단의 푸르다 말하지 마세요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오마이뉴스 7월 1일 언제까지 세월호 타령이냐는 이들에게 권합니다. 서부원 시민 기자님의 글입니다. 주말 오후인데도 관객은 나를 포함해 달랑 5명이었다. 인터넷으로 서둘러 예약한 게 무색할 지경이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인데 상영관은 단 하나. 그조차 상영 시간도 하루 3차례뿐이었다. 다른 작품의 상영관엔 팝콘을 사서 들고 입장하는 이들이 줄을 이어 대조적이었다. 정유철 감독의 영화 바다호랑이를 관람했다. 지난 25일 전국에 동시 개봉한 작품이다. 김탁환 작가의 소설 거짓말이다를 원작으로 한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목숨을 걸고 물속 시신을 수습했던 잠수사들의 이야기가 그때에 참담했던 기억을 소환한다. 아이들의 대물찬 방문 이해합니다만 대체 언제까지 세월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믿기 힘들겠지만 요즘 아이들조차 무심결에 내뱉는 말이다. 해마다 4월이면 노란 바람개비를 교정에 설치하고 손목에 가슴에 노란 고무링과 리본을 차고 단다.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자는 취재이지만 10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 관행처럼 여겨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이들의 매몰찬 방문을 이해 못한 건 없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도 요즘 아이들에게는 역사가 된다. 고작 17살인 고등학생들은 철모르는 4~5살 때 세월호 참사를 겪었다. 하물며 지금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교과서에서나 만나는 사건일 따름이다. 강상도 변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질 않았다. 해마다 우리가 여는 추모 행사는 정부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고동성 이렇게 되묻는다.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요? 이는 기성세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심지어 몇몇 동료 교사조차 박근혜 대통령에 파면되고 문재인 정권이 수립되면서 진상규명 등 세월호 참사 문제가 해결된 걸로 믿고 있다. 지상파 방송은 물론 그 흔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세월호 관련 뉴스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신압으로 지워져 갔다. 여전히 진상규명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는데 부박한 언론은 사람들에게 망각을 부추긴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다. 기억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들었다. 4월 16일에 맞춰 실시하는 계기 수업과 10년 넘게 잠잘 때마다 차고 지내는 손목의 노란 고무링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망각을 부추기는 여론은 환기하는 자극이 필요했다. 참사가 있던 그해 10월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 벨이 개봉했다. 박근혜 정권의 위세가 서슬퍼렇던 시설 좌빨 영화로 낙인 찍혔던 상영 금지 언론이 비등했다. 이후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그들에게 박근혜 정권을 암흑한 유신 시절을 떠올리게 충분했다. 당시 정권은 단식 농성하는 유족 곁에서 폭식 투쟁을 벌이는 구구단체들의 패륜적 행동을 저지하기는커녕 방임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바닷속 세월호가 인양되고 유족에 대한 예우는 달라졌지만 진상규명에 대한 발걸음은 여전히 더뎠다. 오랜 세월이 흐른 탓에 증거는 하나둘씩 사라졌고 책임자에 대한 차별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권에서의 세월호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결국 기억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몫이었다. 참사가 있는 지 4년 뒤인 2018년 4월 다큐멘터리 영화 그날 바다가 개봉됐다. 출항할 때부터 침몰할 때까지 시간대별로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실에 다가가는 내용이었다. 2019년에는 영화 생일이 관객들을 만났다.
최정상급 배우인 설경구와 전도연이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된 작품으로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한 최초의 상영 영화다. 120만 관객을 끌어모으며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게 만드는 가족 영화라는 나름의 호평을 받았다. 참사 10주년 2024년에 불무 터지듯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관에 걸렸다. 희생된 학생들의 아버지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미디어 활동가와 함께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바다의 세월과 인양된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촬영에 주목을 받는 극영화 목화솜 피는 날에 잇따라 개봉됐다. 또 침몰 원인인 구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 침몰 10년 제로섬도 감독의 노력과 집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들의 처절한 투쟁을 기록한 영화 리셋도 비슷한 시기에 개봉됐다. 캐나다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이목을 끌었다. 바통 이어받은 바다호랑이. 영화 바다호랑이가 이렇게 바통을 이어받았다. 소재로 치면 영화 다이뱅빌의 속편이지만 문제의식은 더욱 올돌해졌다. 시민의 선의와 존엄을 뭉개고 고소와 고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정한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잔망한 법 기술로 피해자와 증인을 겁박하는 검사의 모습이 지금의 검찰과 데칼코마니처럼 겹친다. 앞권은 모든 장면에서 배우들의 연기와 관객들의 반응이 동기화된다는 점이다. 배우들이 분노하면 함께 분노하게 되고 그들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면 동시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껏 유족과 잠수사들의 고통을 잊고 있었음에 대한 자책과 반성이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진상규명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여럿 경험했다.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다를 거라고 기대하지만 더는 막연한 기대로 시간을 허송하지 않을 것이다. 돈이 안 되는 작품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이들이 있는 한 진상규명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무도한 검사의 추궁에 맞서 잠수사들의 편에 선 초짜 변호사의 분투가 영화 속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의 사무실 벽에 걸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리버풀 FC의 휘장이 소품치곤 인상적이다. 리버풀 FC의 응원가이기도 한 휘장에 적힌 영문 글귀는 기실 세월호 유족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다짐이다. You never walk alone. 그대는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 사족 언제까지 세월호 탈영이냐고 따져 묻는 이들에게 답한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헤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 모두가 기억해야 할 테지만 세월호 참사 5년 뒤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한 여당의 정치인이 유족을 향해 내뱉은 패륜적 망언이다. 모욕죄가 인정되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선고됐다. 그는 이마저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아직 세월호 이야기를 끝낼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네, 이렇게 11년간 세월호에 대한 영화들이 이렇게 나왔던 것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특히 10주기에 많은 영화들이 나왔는데 특히 아까 얘기했던 바람의 세월 그리고 목화솜 피는 날 이런 것들이 10주기에 맞춰서 나왔었고요. 지금 11주기에 맞춰 개봉된 바다호랑이가 지금 개봉되었고요. 이 바다호랑이는 우리 잠수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시신을 한 명 한 명 다 무트로 데리고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좀 많은 분들이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아직도 세월호냐라고 하는 말에 이제는 담담할 법도 하지만 세월호는 다시 이태원으로, 오송 지하차도로, 아리셀, 제주 항공 참사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지겨움만으로 다가오는 것은 언론이 한 몫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참사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솜방망이처럼 하고 넘어갈 때 사회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뼈아픈 이야기를 내뱉는지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라는 말은 어이가 없죠. 네, 우리는 참사가 없는 안전한 그날까지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네, 내란의 상황에서도 겪은 제주 항공 참사의 경우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유가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을 보고 마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11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참사는 반복되고 유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억울하고 국가는 어물쩍 넘어가는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한다고 하셨고요. 새로운 정부를 맞이했으니 정말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듣고 있는 88.7 메가헬츠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는 세월호 이야기 66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 12월 3일에 내란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그림책 세월의 작가님을 모셨었습니다. 네, 그때 나오셨던 작가님 박건웅 작가님과 또 이번에 또 책이 나왔는데요. 낙원이란 책을 출판되었습니다. 네, 거기 출판사 대표님 우리나비 대표님을 모셔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건웅 작가님 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전에 이제 겨울이었나요? 네. 겨울에 사파가로 이제 세월에 대한 사파가로 인사를 드렸는데 네. 오늘은 이제 만화가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이제 낙원이라는 책, 네. 이제 세월호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SF 판타지 그래픽 노블인데요. 네. 이 만화를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그리고 네.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출판사 대표님도 나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만화도시 부천에서 네. 그래픽 노블을 전문적으로 출판하고 있는 우리나비 출판사의 한소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림책 세월을 이제 어쨌든 작가로 만났는데요. 오늘은 그래픽 노블 낙원의 작가로 오셨죠? 예. 네, 우선 그 책에 대한 예. 이야기를 청취자들에게 들려주시죠. 전에 이제 겨울에 왔는데 음. 이제 오늘 6개월 만에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 낙원이라는 이제 그래픽 노블인데요. 먼저 이제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만화랑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만화에서 파생된 것이긴 한데 이제 보통 만화는 아이들 전 연령층이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래픽 노블은 좀 더 이제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좀 다양한 소재와 어떤 인문 사회적인 여러 소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작품을 흔히 이제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거든요. 또 그래픽적으로도 좀 더 아트적이고 좀 더 예술적인 그런 것들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래픽 노블이라는 개념을 이제 유럽에서 처음에 쓰고 이제 보통 우리는 또 그 받아들여서 이제 그래픽 노블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정립을 해왔는데요. 이제 이 낙원이라는 이야기도 이제 SF 장르이긴 하지만 좀 더 이제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좀 더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세월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매체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그래픽 노블이란 장르는 우리가 어릴 적 보던 만화의 형식을 빌린 예술적을 갖춘 소설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예, 될까요? 그렇죠. 예. 네, 좋네요. 좀 더 문학적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릴 적 만화방에 다녔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런데 오늘 얘기해 주실 책 낙원을 지금 들여다 보니까 책 표지가 무지개색처럼 되게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예, 그 느낌을 보니까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 이렇게 표지가 왜 이렇게 반짝거리는지 그 표지에 되게- 대해서 설명 좀 네네. 잠깐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 세월호 사건을 모티브로 했지만 네. 박건웅 작가님이 이제 이 스케일 자체를 우주로 확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우주 느낌이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네, 네. 그리고 앞서 박건웅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미학적인 그 물성,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만화를 하지만 만화 이상의 어떤 문학성을 좀 담보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표지로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한 그 미학성을 좀 주려고 하다 보니까 메탈 보드팩이라고 하는 약간 빛에 반사되는 것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무지갯빛으로 변모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약간 메탈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쓴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여기서 보니까 또 빨간색으로도 보이고 네네네. 아까는 무지개색도 보였는데 네, 막- 맞습니다. 예, 아. 이게 봤을 때는 은색이지만 네. 사진을 찍어보면 네. 그 안에 무지개색이 찍히게 되더라고요. 네. 되게 그러니까요. 오묘한 빛깔의 이 그러네요. 표지인데 비싸죠. 수입지라고 네. 들었는데 아, 그래서 비싸 그 보여요. 우리 저기 대표님께서 그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되게 비싸게 좋게 네. 디자인을 잘했죠. 근데 이렇게 어쨌든 재료가 이렇게 비싸지면 예. 어쨌든 출판사나 쪽에서는 예. 부담되고 손해 부담을 보는 갖고 거.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그 조금 더 미학적인 어떤 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좀 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박건웅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독자들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유럽에서 박건웅 작가님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모르셨나요,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님을 저희가 네. 몰라 뵀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좀 유럽 그 해외 출판사들과 그 다음에 그 해외 독자들도 같이 함께 겨냥하면서 좀 잘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해외로도 지금 이 낙원책이 지금 네네 해외로도 소개를 지금 하고 소개가- 있고 지금 지난 6월 18일부터 네. 5일 동안 그 개최되었던 서울 네. 국제도서전 전에 네. K북 그 카피라이트 마켓이라고 하는 그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작품 낙원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물론 그때는 뭐 벌써 공개 전에, 그러니까 국내 독자들에게 공개 전에 이제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4.16 그 세월호 사건을 모티브로 한 그 사이파이 그래픽 노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해외 바이어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건은 워낙 또 전 세계적으로도 또 관심을 가진 되게 가슴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많이 공감을 하면서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알리기도 전에 벌써 해외로 먼저 진출을 네, 하신 맞습니다. 책이네요. 네, 맞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많이 팔려야 되겠네요. 네. 같이 그 전 네. 세계가 공감하면서 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작가와 또 출판사의 기획자들은 책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킬 때 또 어쩌면 독자와 만나는 첫 인상이 표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만큼 많은 공연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제 제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그 좀 세월호 사건을 좀 더 우주로 확장한 이야기인데요. 그 우주에서 조난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우주선이 실종되고 이제 1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가족들 중에 한 분이 100년 동안 이제 이 기다린 거죠.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모든 것도 연락이 끊기고 요양원에서 거의 생애 마지막을 보내려고 한 시점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한 우주로 날아간 그 배의 메시지에서 이제 딸의 메시지 구조 메시지가 돌아와요. 100년 만에.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 그 할아버지가 된 노인이 이제 가족 그 살아남은 부모님들을 규합을 해서 우주선을 직접 만들어서 그 우주에 이제 실종된 가는군요. 아이들을 구하러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현실에서 못돼야 이뤘던 그런 마음들을 좀 더 가상적으로 저희가 상상을 해서 이야기 구성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세월호 좀 우주에 실종된 그 비밀들, 숨겨진 사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이를 다 돌아오지 못 구하긴 하지만 이거 스포긴 하죠. 근데 그 희망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런 매듭 결말로 이제 마무리가 짓는데요. 예, 그런 좀 더 이제 현실에 담아내지 못했던 염원이나 꿈들을 좀 더 SF적인 상상력으로 좀 메꾼 이야기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제목 낙원이라는 이 낙원이라는 게 네. 이제 그 좀 이 만화 안에서 등장하는 이제 노인이 그 옛날에 미래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낙원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해요. 그게 이제 어떤 종교에서 가는 낙원 이게 아니라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낙원으로 이제 그 사람이 운명을 닿으면 기억만 전송을 시키는 곳이 낙원이라는 공간이거든요.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제 흔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곳이 이제 낙원으로 간다는 게 이게 그 데이터 센터를 기억을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그런 설정으로 이제 낙원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담았는데요. 여기에 또 숨겨진 이야기가 이제 책 뒷면에 나오긴 합니다. 낙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군요. 네, 너무 그래, 자세하게 이렇게 이런 제목들은 어떻게 이렇게 영감이 이렇게 오나요? 저는 여러 제목들을 가지로 이제 보통 이제 파라다이스 낙원이란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곳이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그 이루어지지 못했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꿈들이 모인 공간 그것을 낙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을 못다 했던 꿈들을 모아서 이제 만든 이름으로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이야기를 이제 구성을 하다가 낙원이라는 우리가 가지 못했던 가고 싶었던 곳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상상하다 보니까 이제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꿈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들 만나는 거를 꿈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꿈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또 꿈처럼 얘기하고 그러는데 낙원이라는 그 말이 참 또 꿈하고 또 이렇게 플러스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제 SF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SF 장르는 흔히들 이제 현실의 반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히 미지의 이야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꿈들, 그러니까 몰랐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현실에서 못다 했던 이야기들이 SF적인 상상력으로 극대화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또 SF라고 또 되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쯤에서 작가님이 권해주신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그 부활의 이제 비밀이라는 노래인데요.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의 주제가 이제 그리움에 대한 사실 그리움과 기억한다라는 그런 주제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색하고 하다가 우연히 이제 비밀이라는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와 같이 이제 맥락이 돼서 그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네, 부활의 비밀 듣고 오겠습니다. 의자와 마주 앉아서 가끔 나 혼자서 말을 하고 언제
어디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비밀처럼 계절이 흘러 상처들이 아물어가면 설레이던 너는 한편의 시가 되고 너무나 보고 싶어져서 가끔씩 홀로드는 감고네 너와 나 사랑을 하던 날들과 헤어지던 나를 난 간직하게 돼 너무나 그리워져서 너무 그리워서 너의 이름을 홀로 부르고래 너무 사랑해서 넌 내 안에 늘 있나봐 처음 계절이 흘러 상처들이 아물어가면 설레이던 너는 한편의 시가 되고 너무나 보고 싶어져서 가끔씩 올라드는 감고네 너와 나 사랑을 하던 날들과 헤어지던 나를 난 간직하게 돼 너무나 그리워져서 너무 그리워서 너의 이름을 홀로 부르고네 너무 사랑해서 넌 내 안에 늘 있나봐 너무나 보고 싶어져서 너의 이름을 홀로 부르고래 너무 사랑해서 넌 내 안에 늘 있나봐 태원이 형 사랑합니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작가님하고 우리 출판사 대표님하고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어떤 관계인지 네. 되게 솔직하게 네네, 되게 재밌게 만났는데요. 네. 이때는 2014년도 1월에 매년 그 앙굴렘 그 프랑스 앙굴렘 국제 만화 축제가 있어요. 만화. 예, 거기서 이제 사실은 유럽이 저희가 그래픽 노블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에서도 만화를 가장 좀 강력한 예술로 보고 문학
동립이라는 어떤 곳까지 올려놓는 그런 나라는 사실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이제 K 만화를 소개하는 에이전트로 제가 이제 차출이 되면서 사실 선생님께서 그 유럽 창작 스튜디오라는 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선생님 작품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고 김근태 그 고문치사 사건을 소재로 한 짐승의 시간이라고 하는 예 부천 만화 대상 네 대상 작품이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뭐 저기 그 작품이 대상이라고 선정되기도 전에 책이 출간되기 전에 먼저 본 거죠. 제가 원고 상태에서 봤어요. 원고 상태로 봤을 때 전율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되게 천재구나 이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때는 사실 제가 우리나비를 시작하기 전이었고 제가 에이전시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소원이다 보니까 한이라는 성으로 한 에이전시를 꾸리고 이제 해외에 우리나라 그 K 만화를 소개하던 참이었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선생님 원고를 보고 나서 내가 만약에 그게 정말 꿈이었죠. 내가 만약에 출판사를 하게 된다면 이 박건웅이라는 만화가랑 뭔가를 해봐야겠다. 그냥 막연했었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그런 꿈만 갖고 있다가 저희가 그 박건웅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 제시 이야기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양우조 최선화 독립운동가 부부의 김구 선생님이 주례를 하셨고요. 그 부부의 육아일기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됐는데 찾아갔죠. 무턱대고 박건웅 작가님한테 선생님이랑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좀 탐탁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밖에 없으니 제발 좀 저랑 좀 이거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근데 좀 약간 안 한다고 하시면서 뭐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놓고 막 미니 스케치 다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네, 저를 막 보여주시고. 나도 모르게. 네, 그리고 막 최명이 걸리는. 네, 그리고 사실 그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레퍼런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의 학예사 선생님도 만나고 선생님 같이 가자 그러면 막 미리 막 그렇죠. 먼저 가시겠다고 같이 준비하고. 중국도 다녀오고. 네, 중국도 해서. 그 한중 그 뭐죠? 한중 예, 수교 예. 몇 주년 행사 때도 같이 또 가서 그리고 그 김구 피난처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이동 경로 그 임시정부 이동 경로를 다 밟아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추억이 많죠. 그래서 예. 한두 번 하다가 이제 헤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10년 동안 만화 작업을 네네. 같이 이렇게 출판도 하고 제가 네. 기획했던 맞습니다. 책도 이제 우리나비에서 출판이 되고 그렇게 한 뭐 7, 8종이 나왔나요? 많이 하셨네요. 더 많이 기념이 예, 더 나오고. 아이들 그림책까지 그림책까지 합하면, 합하면 그래서 10권 거의 뭐 파트너로 정도. 예. 인연이 굉장히 되죠. 기신 네네. 계시구나. 그때 제가 만약에 앙굴렘 만화 축제에서 PM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 책을 소개하는 그 여러 작가님들 작품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단연 그 압도적으로 눈에 띄는 작품이 박건웅 작가님의 그 짐승의 시간이었어요. 도망가려고 하면 잡아서 예. 제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하는지 얘기를 연락 하죠. 주시고 해서. 작가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예. 계속 작품 활동 하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곤 하죠. 네, 좋은 저도 파트너죠. 예. 예. 네, 꼭 짐승의 시간 뭐 이런 제시의 이야기 이런 것들 저도 꼭 네. 예,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어쨌든 낙원도 꼭 출간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계실 것 같은데. 예, 이게 네. 책은 이제 원래 기획만 저희 컴퓨터 데이터 안에 폴더 안에 그냥 시나리오만 담겨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한 그 세월호 사건이 이제 하고 이후에 제가 한 틈틈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다 해서 신업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세월 작년에 그 그림책 작업을 하면서 이제 뭔가 나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막연하게 이제 생각이 들다가 마침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때 한 달인데 돌아가신 한 달인데 되게 그리움이 엄청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해봐야겠다라는 시점이 돼서 그때 마침 또 애니센터에서 이제 저기 영상진흥원에서 하는 이제 네. 그 창작 제작 지원에 이제 선정이 돼서요. 거기서 이제 지원을 일부 받아서 이제 만화 원고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예, 작년이죠. 작년에 네, 계속 다양성. 이제 1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이 책이 이제 딱 끝날 때 보니까 416페이지로 끝나더라고요. 오. 깜짝 놀라요. 소름이 막. 그러겠네요. 예, 중간에 몇 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어. 416페이지에 딱 끝났을 때 어. 아 이게 뭔가 계신가 생각할 정도로 어. 너무 놀라웠고 아무튼 음. 의도한 대로 이야기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이제 기존에 있던 제 작업 스타일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때는 작업은 좀 클로즈업하고 좀 더 인물을 부각시키는 그런 작업들 위주였다면 이거는 이제 좀 더 카메라가 있다면 좀 떨어져서 원경, 근경, 원경 멀리 있는 풍경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제 연출을 했거든요. 그 의도가 좀 더 멀리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좀 이렇게 관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연출을 했는데 독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궁금하네요. 네, 작가님은 어쨌든 이런 현대사의 아픔 뭐 이런 예. 것들을 계속 쓰시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가 특별히 그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생각하는 거는 현대사에 대한 관심은 이제 대학 때부터 이제 그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충격적인 것들은 이제 5.18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에 고등학생 때는 5.18을 막 폭도들이 난리를 쳤던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가 대학 때 그것의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되면서 진실을 알게 되면서 되게 스스로에게도 되게 놀라웠고 문제는 그 사건 자체가 바라보는 것보다는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왜 나는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 제대로 몰랐지. 한 뭐 나이가 이 20살 될 정도로 이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한 그걸 왜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되면서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나씩 작업으로 풀어내보자라는 다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한두 개 정도로 끝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끊임없이 노다지처럼 현대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엄청 많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굉장히 많죠. 예, 노곤 이야기부터 전쟁 때 맞아요. 있던 민간인 학살 이야기부터 해서 현대 뭐 80년대 군부독재 있었던 고문 사건, 시사 사건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다 보니 지금 이제 몇 작품이나 하셨어요? 18작품 정도가 이제 많이 하셨네.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세월호도 사실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 뭐 우리가 이제 그 좀 기억하지 못하면 다시 그 사건이 반복되는 것처럼 세월호도 하나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노력을 했죠. 네, 정말 훌륭하신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 네. 그 벌써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세월호를 이제 멀리 있는 먼 시대 이야기를 기억하는 또 세대가 또 자라나기도 하고 맞아. 또 망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긴 하는데 이제 그럴수록 더 우리가 문화예술 작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제 딸아이가 그 전에 주신 그 세월호 팔찌나 리본을 꼭 가방에 메고 다녀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그냥 실수로 좀 떼고 싶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언니 오빠를 기억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아유, 감사하네요. 되게 좀 그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그렇죠. 기억하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들이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10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이제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역사로 이게 이제 세월호 예, 얘기도 그쵸. 역사로 지금 역사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작가님 같은 분들이 자꾸 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시고 하셔야. 사실 보면 그때는 예. 너무 이제 이것도 사실 무거운 가까운 역사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쉽게 이제 엄두가 나지가 않았거든요. 지금은 좀 더 좀 떨어져서 또 이야기를 또 만들 수 있는 좀 여유가 조금 생긴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작가라는 숙명이 아무리 필요에 의해 작업을 한다고 해도 과정과 또 이런 자신의 집념, 열정 이런 게 없으면 힘든 거잖아요. 예. 저는 독자의 입장에서 참 어렵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작가님의 작업 과정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예. 또 앞으로 어떤 또 작품을 하고 싶은지도 궁금하네요. 그 작업 과정은 보통 이제
뭐 직장인처럼 출근해서 작업실에서 음. 이제 작업을 하고 옛날에는 밤을 많이 샜는데 어.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10시, 11시 넘어가면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도록이면 그 직장인의 일과에 맞춰서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약간 이제 5.18이라든가 4.3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해보려고. 현대사 이야기를 다 다뤄봤는데 네. 과거. 5.18과 4.3 이야기를 아직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장편으로 좀 더 다룬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위한 좀 취재라든가 자료를 좀 모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지금도 이야기를 제가 만들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제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그냥 재현하거나 사람들이 들려주기 위해서 그걸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고증하고 이런 거에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어떤 사건이 있다면 낙원처럼 SF 아니면 황금동 사람들은 그것도 금정물 사건의 학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판타지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가상으로요. 그래서 좀 더 독자들이 그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 알맹이만 가져가 재미를 위해서 그 알맹이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가지기도 하지만 이야기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작가에게는 되게 하고 싶은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좀 더 다양한 시도들을 좀 장르 구분 없이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나중에 이제 세월호 얘기도 이제 진상 규명이 되면은 예. 이제 단편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때도 이제 단편 장편. 길게 장편입니다. 장편으로 길게 예. 여러 권으로 그렇게 써주시면. 근데 진짜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낼 것 같아요. 이 이제 네.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여기 글에서 나오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록,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세월호 얘기도 굉장히 길거든요. 예. 진짜 짧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렇죠. 진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듯이 아까 자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자녀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밀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반대를 예전에 하실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 예. 그림 그린다 그러면 몽둥이 가지고 맞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옛날에 만화 못 너 보게 하고 뭐, 막 그랬잖아요. 예, 공부하는 예. 만화 책 찢어버리고 맞아요. 막 예, 이랬었는데 그랬었어요. 지금은 저도 자랄 때는 만화 아버님께서 관대한 편이었었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고 잘하니까 밀어주시는 경우였고 저도 제 딸이 지금 얘는 공부에 관심이 아직 없고 근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좋아해서 아빠의 DNA를 닮으셨네. 너도 영락 없이 예체능이구나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중인데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행복한 일을 하는 게 맞아요. 좋다라고 그게 생각을 해서요. 제일 좋은 일단은 그렇다고 제가 억지로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야, 너 맞아요. 저 이거 웹툰 좋아하니까 뭐 이거 뭐 배워봐 그러면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는 게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도와주고 네.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 듣기로는 어떻게 사모님도 예, 저희 그림을 그리신다고? 예, 저희 만화가 부부인데요. 아. 만화 그리면서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제 박소림 작가라고 이제 작년에 부천 만화 대상 부천의 책이 부천의 책에 선정됐던 어린이 좀 청소년 어린이 만화를 했던 작가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밟는 아이라고요. 너무 재미있는 만화입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네. 그림자 받는 아이? 예. 밟는 아이? 밟는 아이. 엄마의 그림자가 사라지면서 벌어진 에피소드인데요.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꽤 유명합니다. 그리고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엄마 그림자 사라져가지고 딸이 찾아주려고 이제 엄마의 과거의 엄마를 만나서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인데 판타지 이야기인데요. 또 의뢰 많이 보셨더라고요. 네. 또 어머님들이. 그것 또한 우리나비에서 주간되었습니다. 역시 자꾸 이렇게 그렇죠. 예, 같이 부부 어쩌다 만화가 네. 작품을 제가 다 먼저 펴내고 엮이고 예, 우리 주로 펴내고 대표님이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밀어주시는 아니 상황인 밀어주는 것 거는 잘 같은데. 모르고 제가 좋아합니다. 선생님들 작품을. 그러시구나. 네, 어쨌든 출판사도 훌륭하시고 작가님들도 훌륭하셔서 네,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널리 알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뭐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충분히 밀어주고 그렇게 예, 꿈을 그쵸.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만의 열정과 자신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렇게 새 책을 가지고 직접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단원 FM에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꾸준한 활동들을 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정말 다양한 예술가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주신 박건웅 작가님과 오늘 처음 나와주신 우리 대표님 네, 네, 어떻게 단원 FM 방송을 해보니까 소감은 어떤지요? 아, 네. 아, 되게 네.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렇게 작품으로, 뭐, 세월호도 그렇고요. 아픈 우리의 어떤 역사나 이런 연대 의식을 통해서 좀 함께 참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기억교실에 네. 잠깐 다녀왔는데요. 네. 예, 근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영역에서 작품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 예, 또 저도 이제 사람의 자리를 기억한다라는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은 사라지지만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있고 그 자리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억함으로써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저도 꾸준히 작업을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에 새 고맙습니다. 작품이 나오면 또 한번 나와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꾸준히 다음에도 인연을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인연을 계속 6개월 후에 나오나요? 6개월마다 이게 아, 죽이네요. 좋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이 바뀌는 것 같은데. 아, 네. 제발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드디어 끝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박건웅 작가님이 이번엔 대표님이 대표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죠? 네. 네, 직접 소개해 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죠. 네. 저도 사실 그 박건웅 작가님하고 뭐 짜고 한 건 아닌데요. 저도 그룹 부활을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김태원 김태원 씨를 좋아합니다. 음유 시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분이라서 좀 신곡을 풍경이라는 작품으로 한번 같이 감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풍경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란 이름의 거리를 걷고 있어 낯선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곳 지나온 풍경들을 가슴에 쌓은 채로 오늘이란 이름의 거리를 지금 난 걷고 있어 모든 안녕들과 가슴 시린 기억들과 사랑이 시작되던 눈이 부시던 날과 순간 만나게 될 모든 설렘 속으로 처음이란 거리를 지금 난 이 순간 걷고 있다
숨 쉬는 기억들과 사랑이 시작되던 눈이 부시던 날과 순간 만나게 될 모든 설렘 속으로 처음이란 거리를 지금 난 이 순간